김영란의 책으로 보는 세상. 오늘은 잭 웨더포드의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라는 책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흔히 말하기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승자들이 쓴 역사에 가려진 인물이 한둘은 아니겠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징기스칸은 다시 살펴보아야 할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광에다가 잔인한 살인자로 그리고 야만인으로 불렸던 인물이나 워싱턴 포스트지는 지나간 1000년 인류사에 가장 영향을 준 인물로 징기스칸을 선정했었습니다. 사람과 기술을 이동시켜 세계를 가깝게 한 인물이다 라는 것이 그들이 그를 택한 선정평이었습니다. 마치 신세대에 살고 있는 어느 한 인물을 소개하는 말 같은데요. 중앙아시아에 사는 몽골인은 물과 풀을 따라 광활한 초원을 마음껏 누비며 이동하는 유목민입니다. 2살이며 말을 타고 10살 이전에 야생마를 길들이며 말 위에 서서 뒤돌아 달리며 활을 쏩니다. 이미 그 나이 정도면 말에 대해서는 꾼들이 다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징기스칸. 세계가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꿈조차 꿀 수 없어 보이는 미개한 나라에서 태어났던 그가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단 한 명의 배반자도 없이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다는데 그 비결은 정말 무엇이었을까요? 인류학 교수인 잭 웨더포드는 서구학자로는 최초로 징기스칸의 고향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는 8년간 몽골을 답사하며 방대한 서사문학으로 일컫는 몽골 비사와 몽골의 기원을 담은 건국 문헌을 근거로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그리고 징기스칸 잠든 유럽을 깨우다 라는 책을 저술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징기스칸. 작가 또한 징기스칸을 소개한 덕분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1162년 징기스칸이 태어났을 때 그의 아비인 부족장 예수게인은 그에게 테무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이름은 자신의 아내를 납치해 죽였던 부족장의 이름입니다. 말하자면 아들에게 원한을 달고 살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터이지 아버지는 그의 이름을 매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9살짜리 태무친을 결혼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다른 부족에게 독살을 당하고 맙니다. 부모 없이 다른 부족의 천대 속에 살아야 했던 어린 태무친은 혼자 자라면서 스스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힘의 논리였습니다. 훗날 자신의 아내도 다른 부족에게 빼앗기게 되는 비운을 겪지만 그는 당시로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징기스칸이 원수에게 달려가 그의 아내를 찾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내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낳은 아들을 장자로 삼아버렸습니다. 44세에 몽골 부족부터 통일을 시킨 후 가난과 전쟁으로부터 몽골을 해방시키는 길은 자신들의 좁은 영토가 아닌 바깥 세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몽골이라는 말의 뜻은 영원히 타오르는 불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런 믿음을 동족에게 심어주며 한 손에는 활, 다른 한 손에는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동족들도 그가 이끄는 곳이면 이유 불문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200만 병도 채 안 되는 부족이 무모하게도 세계를 상대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치는 곳은 가는 곳마다 마치 종이에서 글씨가 사라지듯 도시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땅을 훗날 재어보니 그 유명한 알렉산더와 나폴레옹, 히틀러 그 셋이 정복한 땅보다도 넓었습니다.
징기스칸의 후손들은 무려 4,000마일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진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까지도 침공했습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본국의 징기스칸이 사망하는 바람에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번 간 유목민들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아 유럽은 초토화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400년 걸려 정복한 땅을 25년 만에 정복했고 중국, 이슬람, 유럽 등 2억 인구를 150년간이나 통치했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난 황색 공포. 그럼 그들의 성공 요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그들은 속도를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전쟁 중에는 최소한의 물건만을 소유했고 30분이면 게르라고 부르는 숙소를 세웠습니다. 1년분 식량인 소 한 마리를 육포로 만들어 다녔고 먼저 어떤 나라를 침공하기 전에 무자비한 소문을 냈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미리 항복을 받아낸 것입니다. 36개 도망도 잘 쳤는데 따라오던 상대를 지치도록 하고 그들이 지치면 불현듯 뒤돌아서서 쳐들어갔습니다. 죽음 등 부정적인 말을 하지 못하게 했으며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었습니다. 죽은 병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가족에게 전리품까지 투명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죽으면 반드시 고향에 묻어주었는데 그것은 자신들이 싸우다 죽어도 고향에 묻힐 수 있다는 안도감을 심어주어서 병사들로 하여금 마음 놓고 싸우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한 그들은 정복한 국가를 사위나라로 삼았습니다. 150년이나 지배를 당했던 고려의 공민왕과 노국공주의 금슬은 유명합니다. 갑옷 또한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는데 유럽의 갑옷이 70kg인데 반해서 그들은 얇은 철사 스프링을 써서 10배나 가벼워지니 진군에 유리했습니다. 21세기가 되어 칭기스칸은 21세기 CEO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도 나왔습니다. 정복지 기술자는 절대 죽이지 않고 노예도 장으로 뽑는 등 능력 위주의 정책을 폈던 그의 선견지명이 기술과 능력을 우선으로 삼는 요즘 정책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제일 먼저 길을 닫고 40km마다 역을 두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왕래하며 정보를 장악했는데 오래전에 이미 인터넷 시대의 개막을 알린 것입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인터넷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던 핵심도 바로 속도와 정보 그리고 기술입니다. 한국 민족은 기마민족의 후예에다 양궁이라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입니다. 850여 년 전 징기스칸의 세계 정복 핵심이 바로 그것이었듯 오늘날 한국의 성공 요인 또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1920년 미국 초기 이민 역사에 옐로우 페릴, 즉 황색 공포라면서 한인을 포함해서 아시안 이민을 금지시킨 적이 있고 그런 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것은 징기스칸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평생을 천막에서 지내는 등 스스로 모범을 보이며 살았던 징기스칸이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잠든 유럽을 깨웠습니다. 어디를 정복해도 종교와 문화를 수용하며 동서 문화의 교류를 트이게 한 깨인 사람이었던 그의 소통에 후손들은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그러나 어찌 장점만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영웅적으로 세계를 제패했지만 무덤에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초상화는 물론 자신의 장례식에 참여했거나 그날 길에서 만난 사람들까지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자신을 향한 후손들의 관심조차 철저하게 끊은 채 조용히 잠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구름처럼 자욱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징기스칸. 천지를 진동시키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듯 합니다.